몇 시간 걸려서 찾아온 엄마를 집에도 안 들여보내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정상이니? 아들 얼굴만 보고 가면 됐지. 무슨 며느리 얼굴까지 보려고 해요. 불편하다고 안 보면 되는 게 가족이야? 아무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너를 키운 애미를 이렇게. 솔직히 저 정도면 자식 노릇 다 했잖아요.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멀리서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자식 노릇 다 한 거 내가 다 알겠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부모 노릇 다 했으니 이제 그만하려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니? 아들은 마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칠순을 맞이한 임덕신이라고 합니다. 외동아들의 엄마이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예요. 저에게 아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저의 삶은 아들 하나로 완성된 것처럼 준수 없이는 제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많은 부모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준수에게 알리지 않고 제 전화번호를 바꾼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수십 년간 아껴두었던 땅도 내놓았습니다. 아들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것을 포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준수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로부터 느껴지는 거리감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가 결혼한 이후부터였을까요? 서서히 저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만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듯했죠.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아들에게만 기댔던 제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준수의 관계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께 그 사연을 담담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언제나 혼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결혼은 20대 초반 부모님의 소개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애정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저에게는 어렵고 힘들기만 했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이니 배부른 소리라 손가락질 하셔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이라도 애정과 웃음이 없는 삭막하고 차가운 집안 분위기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남편은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30이 되기 전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는 언제나 바빴고 사업에 몰두하며 집에는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루에 저와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의 눈에는 일에 대한 열망만이 가득했고 집안에서 저는 투명인간이 된 듯 군말 없이 그의 뒷바라지만 했죠.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집으로 모셔올 거야. 당신이 잘 챙겨. 어머님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침에 미역국은 올리지 마. 일하는데 재수가 없잖아.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해? 알아서 좀 잘해. 알았어요. 앞으로 신경 쓸게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묵묵히 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고 저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분을 군소리 없이 돌보며 보냈죠. 시어머니는 젊었을 적부터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라 시집살이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밥이 맛이 없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문제로 제 무릎을 몇 번이나 꿇리셨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시면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항상 명령 같았고 저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 후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남편의 관심은 여전히 멀었고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는 아들을 안고 어둠 속에서 혼자 달래던 그 시간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해. 우리 준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남편에게 기댈 수 없던 고독을 채워준 건 오직 제 아들 준수였습니다. 아들의 손길, 웃음 그리고 제 품에 안겼을 때 그 따뜻함이 아니었다면 그 시절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수를 더욱 애틋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수가 웃을 때는 제 세상도 밝아지고 준수가 울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 아이는 제 전부였고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고 주변에서도 소문난 열성적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엄마들 사이에서는 제가 유명한 아들바라기라는 뒷말이 떠돌기도 했어요. 제 친구들은 가끔 저희 그런 모습을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너한테도 준수한테도 모두 안 좋다니까? 알았어. 그래도 너도 알잖아. 준수 아니면 내가 마음 기댈 데가 어디 있겠니? 제가 아들에게 관심을 끊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게 준수는 그저 아들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물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아들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을 위해 사는 것 말고 다른 일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그때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 역시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곁에서 쭉 지켜봐서 그런지 저를 잘 이해해 주었고요. 사춘기에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며 무난하게 지나갔으니 얼마나 순하고 다정한 아이였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저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며 자라주었고 공부도 잘해서 줄곧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더니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게 그 순간은 마치 세상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시어머니를 보시고 시댁 행사를 도맡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다정하고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제 인생은 고달파도 고달픈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제게 평생 무심했고 차가웠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의 젊은 나이였지만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한다고 매일같이 무리를 하던 사람이었으니 큰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았죠. 남편이 떠나던 날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평생 저를 그림자 취급하며 무관심하고 차가웠던 사람. 그 사람의 죽음에 제가 무슨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목에서 그렇게 큰 곡소리가 터져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저에게 무심한 사람이었다 해도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이었기에 그 감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멀어진 관계라 해도 함께한 세월의 무게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때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준수뿐이었어요. 저는 더욱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나는 잘 지내지. 직장 생활은 할 만하고? 뭐, 많이 바쁘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던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꼬박꼬박 안부를 묻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했고, 준수는 저희 자부심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변리사로 바쁘게 일하던 아들은 몇 년 후 공무원으로 일하는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서울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어요. 결혼식 날 저는 웃으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탈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준수의 행복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간혹 아들이 가정을 꾸리면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명절마다 집에 들렀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더니 이제는 1년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이 서서히 저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다시 아들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찾아오리라는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기대 말이에요. 어느 날 저는 명절을 앞두고 아들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준수야, 이번 명절에는 집에 올 거니? 명절에요? 아, 저희 이번에 가족끼리 일본 여행 가려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 댁 다니는 문제로 집사람이랑 자꾸 다투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엄마도 제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아들의 말은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아들은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실망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아들의 선언이 믿기지 않아 다시 그 말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건 제 자신이 참 한심해 보였죠. 저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편이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며느리에게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간 적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명절을 손꼽아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저 잘 살고 있는 자식들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너희가 명절에 여행을 가면 내가 너를 언제 보니?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게요.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지만 지난 수년 동안 시간을 내서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지훈애미 고생시킬까봐 그래. 일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와서 밥 한 끼만 먹고 가도 좋잖아. 그러면 또 처갓집에 가야 하잖아요. 양쪽 신경 쓰는 거 피곤해요. 요즘 얘들 엄마도 직장 다니랴 아이들 돌보랴 고생이 많아요. 게다가 첫째 지훈이가 이제 중학생이라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각자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처갓집에도 가지 않는다니 혼자 서운해할 수도 없었어요. 사돈어른 역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겠죠. 명절마다 집이 북적거리던 그 옛날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듯 더 이상 명절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들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말한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 물론 저도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관계를 아예 끊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명절 이후로 오랫동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서운함에 아들에게 삐지게 되었고 아들 역시 자기 입장을 몰라준다며 저에게 마음이 상해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이 돼도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꽤 흐르니 이러다 아들을 잃겠다 싶어서 결국엔 제가 한 발짝 물러났죠. 그렇게 아들 가족과 저는 명절에도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제가 있는 지방으로 오지 않았고 저 역시 서울에 갈 일이 없으니 1년에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넘어간 해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결혼 후 처음으로 구했던 신혼집에 한 번 가봤던 것 말고는 그 이후에 이사간 집들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어느 순간부터 사생활 이야기를 자꾸 저에게 하며 간섭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오빠가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들 준수와 큰오빠만 남아 있었는데 오빠 건강이 위독하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비록 평소에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순간마다 제게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침 오빠가 입원한 병원이 준수네 집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아들과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큰 손주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손녀는 한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얼마나 훌쩍 컸을까 궁금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3년 전이었으니 지금쯤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때는 두 아이 모두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라고 불러주었는데 이제는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만난다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쩐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수야, 너 큰 외삼촌 생각나니?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단다.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대. 그래서 이번 주말에 병문안을 가려고 해. 마침 네가 사는 동네 근처니까 오랜만에 너랑 손주들도 보고 싶어서 한번 들릴까 하는데.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요. 근데 주말에 애들은 학원에 가요. 그래서 오셔도 얼굴 보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꾹 참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랑 지훈이 애미 얼굴은 보고 가면 좋잖아. 오랜만에 서울에 가는 거니까 얼굴도 못 보고 오면 서운할 것 같아서. 병문안 마치고 잠깐 들릴게. 집 주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저는 아들이 흔쾌히 답해주길 바랐지만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집사람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5분간 초조하게 핸드폰을 쥐고 연락을 기다리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짧게 적힌 메시지 속에는 그제야 주소를 알려주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집 주소 하나 받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리라는 기대는 이미 접었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작은 위안이 남아 있었죠. 거의 2년 만에 보게 되는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주말, 이른 아침에 저는 큰오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만 2시간 30분이 걸렸고
터미널로 오가는 시간까지 더하면 3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칠순의 나이가 되니 장거리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병원에서 큰오빠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넨 후 다시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죠.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30분까지는 안 걸리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병문안 후 아들네 집을 향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게 되니 기분이 들떠 가는 길이 마치 꽃길 같더군요. 택시를 타고 아들이 적어준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아파트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점심을 먹지 못한 저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엄마 지금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 어디로 가면 되니? 저는 아파트 외벽에 적혀 있는 숫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잠깐만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뭐하러 그래? 아파트 동이랑 호수만 알려주면 엄마가 찾아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금방 내려가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집 앞인데 저를 데리러 나온다는 아들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자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데 굳이 내려오는 아들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 없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어미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 데리러 오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곧 멀리서 아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아들을 반겼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지.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 자, 들어가자. 아, 엄마, 저희 집에 들어갈 건 아닌데 먼저 식사하셔야 되니까 식당부터 가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설렁탕 집이 있어요. 뭐라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자고? 아들은 조금 곤란한 얼굴로 저를 이끌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들이 며느리가 부담될까봐 밖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식당에 자리를 잡으며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애미는? 집사람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아이고, 어디 많이 아프니?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얼굴 보고 밖에서 식사하신 후에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네 말은 지금 여기서 밥 먹고 헤어지자는 말이냐? 네, 아무래도 너무 갑자기 방문하신 거잖아요. 집에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겨우 집안이 좀 더럽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애미를 식당에서 밥만 먹이고 보낸다고? 아들과 대화를 시작한 순간 아들이 주문한 설렁탕이 나오더군요. 뽀얀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어서 드세요. 배고프시잖아요. 준수야,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 몇 시간 걸려서 찾아온 엄마를 집에도 안 들여보내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정상이니? 심지어 며느리는 같이 나와 보지도 않고? 오늘 정말 아픈 거 맞아?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얼굴만 보고 가면 됐지. 무슨 며느리 얼굴까지 보려고 해요. 아니, 지훈애미는 내 얼굴을 보면 몇 번이나 봤다고. 이 한 번을 안 나와 보니 내가 남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찾아온 시어미한테. 엄마, 자꾸 왜 이러세요?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집사람이 더 불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그렇게 행동해? 1년에 얼굴 한 번을 안 보고 연락도 안 했는데 뭘 얼마나 더 편하게 하라는 거야? 아예 내가 눈앞에서 안 보여야 편한 거니?
저는 설렁탕을 한 술도 뜨지 않은 채 목소리를 높였고 식당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희 모자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죠. 부부싸움도 아닌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을 식당에서 하고 있으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죠. 왜 자꾸 집으로 가자고 하세요? 식당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좋죠.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서로 불편하게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집사람은 아무래도 시어머니인데 편할 순 없죠. 불편하다고 안 보면 되는 게 가족이야? 집에 한 번도 초대하지 않는 게 가족이냐고. 아무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너를 키운 애미를 이렇게. 준수야, 가족이 아닌 남이라도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을 거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래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범하든 특별하든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집에서 느긋하게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억지로 설렁탕 국물을 떠 입안에 넣어 보았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을 삼키느라 목이 따끔따끔했을 뿐이죠. 이렇게 식당에서 밥 한 끼 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1시간 대화하고 헤어지면 되는 건가? 1시간이면 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30분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저는 점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싫었고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커져만 갔어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저는 결국 숟가락을 탁 놓고 말았죠. 아들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도저히 이런 대접받으면서 여기 못 있겠다. 너라면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니? 엄마, 저도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의 생활을 존중해 주셔야죠.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너네 생활은 존중해주라고 하면서 부모 마음은 존중하지 않는 거니? 난 그동안 네가 바쁠까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한번 찾아가고 싶었어도 꾹 참았어. 그런데 오늘 네 태도를 보니까 정말 후회가 된다. 왜 진작에 와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이런 일도 미리 겪었을 거고,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진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마음을 바꿔 먹었을 텐데, 그동안 김치를 보내달라, 된장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정성껏 챙기지도 않았을 거야. 아들은 주위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 피곤하다는 듯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억울하다는 투로 말을 꺼내더군요. 이러실 줄 알았으면 솔직히 오늘 나오지 말 걸 그랬어요. 이렇게 감정 소모하는 것도 좀 힘드네요. 명절 때 제가 전화드리잖아요. 그냥 가끔 소식 들으시면 되죠. 오신다고 하셨을 때도 처음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면 제가 괜히 이번 약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았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너희 사생활을 존중했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나는 나도 너희 가족인 줄 알았지 이렇게 남일 줄은 몰랐네. 알았다. 앞으로는 가끔 소식만 전하면서 그렇게 살자. 뭐 이전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지. 저는 이렇게 힘없이 중얼거렸죠. 여기서 더 이상 아들과 입씨름하는 것도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집에는 왜 오려 하나? 밖에서 잠깐 보면 되지. 아니, 소식만 들으면 되지. 아들의 그 말들이 저희 뇌리에 깊게 박혔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무슨 대화가 필요할까요? 아니, 왜 이렇게 집에는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집사람한테 전화할까요? 집에 들르신다고? 너 아까 지훈이 애미 병원 갔다며? 그건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꼭 다물고 말았죠. 됐다. 필요 없다.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데 내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집 못 가봐서 환장한 애미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나도 너를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런 대접받으면서 네 엄마 노릇 못하겠다. 솔직히 저 정도면 자식 노릇 다 했잖아요.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멀리서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자식 노릇 다 한 거 내가 다 알겠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부모 노릇 다 했으니 이제 그만하려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니? 제가 그렇게 말을 마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들은 마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아들은 옛날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죠. 제가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그대로 자리에 둔 채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한술도 제대로 뜨지 못한 설렁탕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큰 길로 나오자마자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에 탄 제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올 때는 그렇게 설레며 행복했던 길이 돌아갈 때는 슬픈 눈물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전화를 두어 번 하더니 이내 멈춰버렸죠.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실망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버렸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아들의 번호도 며느리의 번호도 지워버렸습니다. 제 번호가 바뀐 걸 아들이 언제 알아차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웃보다 더 못하게 살아온 사이였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 참 바보같이도 살아왔다 싶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서 살아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한동안은 서러움과 울분이 넘치도록 쌓여 저는 오랫동안 방 한 구석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땅 등기 문서를 꺼냈죠. 남편의 유산이었고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난 몇십 년간 고이 간직했던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해서 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왔었어요. 남편을 위해, 때론 시부모님을 위해, 나중에는 아들을 위해. 오랜 시간 누워서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사실 아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벗어나려고 했던 이유도 아들바라기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위해 그리고 아들 가족을 위해 서로가 아주 멀어지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대신 남은 생을 온전히 저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죠. 그동안 항상 스스로에게 박하던 저였어요. 남편이나 아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좋은 옷을 사줬지만 정작 제 스스로 좋은 옷을 사입은 적은 없었죠. 음식도 마찬가지였고 사는 집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남은 재산으로 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요. 정말 아들이랑 연락 끊고 지낼 거야? 동네 친구가 저에게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니, 소문난 아들 바라기 엄마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 연락 끊기 전에도 1년은 기본으로 안 보긴 했잖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친구의 물음에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러게 내가 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나 싶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더 이상 나를 부모 취급을 안 하더라고. 아들이 그러니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였어.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너무 늦지만 않으면 좋겠네. 그러자 친구는 씩 웃으며 맞장구 치더군요. 세상에 너무 늦은 게 어디 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친구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돌아보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성공하라고 공부만 그렇게 죽어라 시켰어. 인성 공부는 안 시키고. 내 잘못이지.
이제 아들한테 목매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나 죽으면 한 푼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가진 거 다 쓰고 곱게 늙어 죽을래. 잘 생각했네. 더 이상 의미 없는 짓은 그만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아까운 세월만 다 지나가고 말지 뭐. 그렇게 가까운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동안 어깨 위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홀가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뒷맛은 씁쓸하기만 했죠. 그동안에는 자식들 이야기가 주된 수다의 내용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휴대폰 번호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으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메시지에는 여전히 저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는 아쉬운 소리가 잔뜩 있었죠. 저는 따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는 시간은 지긋지긋했어요. 아들을 완전히 놓고 살았던 지난 몇 개월이 무척 편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들 연락은 최대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들에게 말했던 대로 저의 부모 노릇 역시 끝났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많이 적적하기도 하지만 아들로부터 눈을 돌리니 다른 이웃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완전히 아들을 잊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늦게나마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